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1152일 동안 수감돼 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옥중 글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깊은 절망과 더 높은 희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정경심 교수가 3년 2개월 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그때그때 자신의 생각을 작은 보고전 용지에 적어놨다가 전체 300여 편의 글 가운데 195편을 선별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보고전 용지라는 것은 구치소 측에 건의사항이 있거나 요청사항이 있을 때 적어서 제출하는 작은 크기의 종입니다. A4 4분의 1 크기라고 하니까 한 요 정도 크기가 되겠죠. 이 작은 종이에 정경심 교수가 메모하듯이 연필로 적어놨던 글을 이 책에 수록을 한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이 글의 형식은 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경심 교수가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을 기록한 일기이기도 하고 자신의 가족, 지지자, 그리고 촛불 시민들께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옥중 수기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가 시집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에세이로 분류가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조금 미리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여러분께 한 10편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선별을 해놨는데요. 너무 많은 글을 공개하는 것은 작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신에 정경심 교수에게 직접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금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방송 활동이나 SNS를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면 인터뷰였습니다. 그 서면 인터뷰 내용 중에 이 책에 담긴 몇몇 글이 언급이 됩니다. 그 언급된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뒤로 이 5점의 그림이 보일 텐데요. 이 책의 출간을 위해서 박건웅 화백이 직접 이 5점의 그림을 그려서 출판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바로 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오른쪽 그림, 이 꽃 모양 그림이 이 책의 표지 디자인에 사용된 그림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그림,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저는 시선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작은 공간에 갇힌 꽃 한 송이. 이 그림이 왠지 정경심 교수를 형성한 것 같아서 이 그림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5점의 그림은요, 이 책의 초판에 이렇게 그림 엽서로 담았습니다. 이 5점의 그림을 담고 뒷면에는 정경심 교수의 필체로 이 글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표지 디자인을 보면 꽃잎 사이에 가로 세로로 제목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 디자인을 보면서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2019년 서초동 촛불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도 이 촛불 시민들을 보면서 응원을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본인들을 위로했던 이 촛불 십자가를 이 표지 디자인에 담은 것 아닐까? 저 혼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서면 인터뷰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가의 말을 보면 세상에 내놓겠다는 마음으로 쓴 글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글이 다 짧고 거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책으로 출간하게 된 동기나 경위는 무엇인지요? 어려웠던 순간마다 제게 힘을 주어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당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독방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러한 소통의 열망은 억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저는 지독한 단절과 고립무원의 지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낙담 속에서 어떻게든 제 마음을 풀어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얀 지면만이 스스로와 세상을 향한 소통의 욕구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언어로 담아내면서 어느 순간 글을 쓰는 일이 저를 지탱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입감 기간 내내 허리가 아파서 긴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은밀한 메모처럼, 마치 붙이지 못한 편지처럼 그렇게 글이 하나하나 쌓여가서 300편이 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준 분들에 대한 마음의 빚을 덜어내며 또한 매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니 그로 족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모두 폐기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우연히 이 글의 존재를 면회온 대학 후배가 알게 되어 그의 검토를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글이 저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삶의 시련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출판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애초에 책으로 내거나 공개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 작은 보고전 용지에 연필로 메모하듯이 그냥 끄적거렸던 글입니다. 근데 그것을 면회온 지인이 대학 후배가 알게 됐고 그 글을 읽어보고 나서 책으로 내자고 권유를 하고 제안을 해서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본인을 믿고 희망을 심어줬던 여러 많은 시민들께 거꾸로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메모하듯 쓴 글이니 글을 쓸 때마다 다양한 심경이었을 텐데 유난히 기억에 남는 순간과 글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순간이 힘들었기에 특별히 어떤 한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제 딸아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딸아이에게 보내는 글은 그런 절절한 심경을 담고 있고 이 시의 제목이 된 시 또한 가장 아팠던 날 쓴 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 책에 보면 딸은 물론이고 남편인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글도 여러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딸에게 보내는 글 한 편,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됐던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이 나온 글 한 편, 이렇게 두 글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 딸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햇살 같은 내 딸, 3년 내내 국내반과 유학반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을 수업해도 새벽 5시 반에 깨서 밤 11시에 귀가해도 내게 아침밥 한 끼, 도시락 한 번 싸주지 못한 못난 엄마였다. 아픈 외할머니 돌본다고 너 험지에 봉사활동 가도 공항에 데려다 주기는커녕 비행기표 한 번 끊어준 적 없었다. 너의 12년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는데 회한과 미안함과 속상함으로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구나. 내 딸아, 너는 그 힘든 중에도 끊임없이 내게 살아갈 힘을 주는구나. 엄마는 믿어. 행복 총량과 고통 총량의 법칙을. 그러니 이 세상이 뭐라 해도 내겐 이미 당한 만큼의 행복이 예약되어 있음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나는 믿는다. 추운 한파 뒤에 꽁꽁 언 대지를 녹이는 햇살 같은 내 딸 사랑해 라는 글입니다.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 응원하면서 버텨내자 이렇게 희망을 주는 상황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한 글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 나온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담겨있는 글입니다. 제목은 오늘 밤. 여보, 오늘 밤은 각자의 슬픔을 슬퍼합시다. 내 슬픔이 너무 커서 당신 슬픔도 너무 클 것을 알기에 오늘 밤은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당신도 슬픔에 겨워 어쩔 줄 모를 테니까요. 여보, 우리가 오늘 밤 큰 슬픔을 슬퍼하며 홀로이 그 슬픔을 이겨냈음을 잊지 맙시다. 당신과 나보다 더 아픈 마음이 오늘 밤엔 없었음을 기억합시다. 이런 글입니다. 가장 아팠던 날 쓴 글이라고 하니까 짐작컨대 예컨대 2020년 12월에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 즈음에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을 만나고 이런 심경을 담은 글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일부 글, 마음의 대화, 길 없는 길, 공기처럼 가볍게 등에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총선 출마와 정치 참여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요? 라고 물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 시에서 썼듯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의 실존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떤 길을 택하든 존중하고 응원하겠다. 이런 답이어서 즉답을 하진 않았지만 이 말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 담았던 몇 편의 글 가운데 길 없는 길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했었죠. 바로 그 글과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적은 글인 것 같습니다. 길 없는 길, 길 없는 길을 걷겠다고 한다. 나는 그 길을 오래 생각했다. 그대에게 묻지 않았다. 물어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대가 그 길을 찾으면 묻지 않아도 알게 될 테니까. 그대가 어떤 길을 가도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대 곁에 있을 것이니 그대는 메인 곳 없이 자유롭기를, 저 하늘의 구름처럼 가볍기를, 영원하기를.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대의 배반은 다른 글과 달리 누군가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어떤 심경에서 쓴 글인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글들은 대체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또는 희망을 갖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겪고 있는 처지에 대한 절망, 아픔 이런 것도 담고 있는데 누군가를 원망하는 듯한 이런 글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유독 이 그대의 배반이라는 글은 좀 뾰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를 향해서 어떤 심경에서 쓴 글인지 여쭤봤습니다. 이 답을 듣기 전에 먼저 해당 글을 소개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대의 배반. 그대는 진실을 티끌처럼 버리고 나를 순식간에 웃음거리로 만들며 장막 뒤에서 웃지. 그대를 믿는 사람들이 하이에나가 되어 킬킬거릴 때 세상의 공기는 끈적하다. 서서히 폐에 스며들어 매캐하게 질식시키는 안개처럼. 그대는 진실을 그렇게 버리고 어찌 세상과 마주하는가. 그 어떤 변명도 그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알고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 글의 그대는 제가 오랫동안 믿었고 의지하였으나 저의 시련 중에 제 뒤통수를 때리고 돌아선 이들에 대한 아픈 소회를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텐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떠올렸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전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이 사건 일련의 과정에서 이 가족에게 등을 돌리거나 또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주지 않거나 이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실망감, 아픔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책에 수록된 195편 외에 씻지 못한 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제외된 글 중 꼭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글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은 제 글모음의 궁극적인 지향은 제목이 시사하듯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므로 희망이라는 시를 공개하고 싶군요. 이렇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작가에게 책에 싣지 않은 비공개 글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것이어서 어찌 보면 좀 무례한 요청일 수도 있는데 희망이라는 글 한 편을 선뜻 공개를 해줬습니다. 이 책에 담긴 글 중에도 희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과 달리 특별히 정경심 교수가 선별을 해서 책에 담기지 않은 글 중에 공개한 희망이라는 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희망은 비 맞은 작은 새, 무거운 깃털을 햇볕 아래 말리며 고개 숙인 가엾은 외톨이, 북풍이 불고 더 큰 비가 내려오면 축축한 깃털에 파묻은 목덜미가 애처롭다. 하얀 눈 위에 눈가지처럼 가느다란 발자국을 남기며 먹이를 찾아 바빴던 겨울날. 구름 사이로 조금씩 드러나는 봄의 한 줄기 빛 사이로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오르는 새. 이렇게 책에 실리지 않은 글 한 편을 특별히 추가로 공개를 해줬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글은 정경심 교수가 가석방 되기 직전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도 가석방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시간이었을 텐데 그때도 여전히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글을 쓴 이후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를 읽을 독자와 빨간아재 구독자, 촛불 시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위로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곁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 답 외에도 이 책 전반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본인의 지인 그리고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우리 촛불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에게 별도로 감사 인사를 담아서 이렇게 자필로 메시지를 담아서 책을 한 권 보내왔습니다. 빨간아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그동안 응원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2023년 11월 정경심 올림, 이렇게 메시지를 담아서 또 책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경심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이 인터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가 유독 꽂힌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195편의 글 가운데 가장 긴 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195번째로 담긴 글입니다. 그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를 울린 영치금 계좌를 오랫동안 봉인했다. 또 어떤 비난이 내게 향할지 상상할 수 없었기에 2022년 3월 감옥생활 2년을 넘기고서야 공개하기로 했다. 친구와 지인들이 이제는 공개해달라고 하여, 이제는 아무도 관심 없을 것이라고 하여.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본물 터지듯 영치금을 넣기 시작했다. 한 뭉치의 입금 통지서를 받아들고 처음에는 어리둥절, 3원이 찍힌 입금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직전 잔액이 299만 9,997원. 한도액 300만 원에 걸린 그이는 수없는 시도 끝에 마침내 3원의 공간을 확보하였던 것. 그 3원이 급기야 나를 울리고 말았다. 목을 놓아 펑펑 울었다. 그이의 간절한 사랑이 차갑게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그것은 길고 긴 송금 행렬의 시작이었을 뿐. 가끔은 18원을 보내서 욕을 한 이도 있었지만 아주 가끔은 넉넉한 한도에도 1원으로 비웃음을 보낸 이도 있었지만 빠듯한 용돈을 아껴 매주 1,004원을 보내준 분, 격려의 메시지를 적어 넣느라 늘 익명을 고수한 분, 매월 월급날마다 적금 붙듯 소액을 입금한 분, 입금 공간을 내어주려고 번거로운 우편환을 마다하지 않은 분, 얼굴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에게서 나는 참으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많은 분이 십시일반 보내주신 그 뜻을 헤아려 2022년 그해 겨울 엄동설안에 수술 후 아픈 몸으로 재입감되며 처음으로 극세사 이불을 장만하여 그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 그리고 다음 해 봄 처음으로 선크림을 사서 얼굴에 발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얼굴에 바르는 크림도 샀고 탈모약도 샀다. 그리고 과일과 육포와 초콜릿도 사서 뿌듯하게 쟁여두었다. 문득 영치금 계좌 공개 전에 마음을 보낸 이들 생각이 났다. 공개 전이므로 영치금이 내게 닿을 유일한 방도는 우편환이었다. 여러분이 보내주셨지만 모두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한 분이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강동구에서 날아든 편지 한 통, 자신을 은퇴 목사라고 호칭하셨다. 처음에 10만원을 보내셨는데 돌려보내자 20만원을 보내셨다. 또다시 돌려보내고 반환하는 이유를 적어 보낼 수밖에. 은퇴하여 살 날이 많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냐며 또 보내셨다. 결국 나는 결례지만 수신 거부를 요청하였다. 그분의 정갈한 글씨와 격려가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지 못했던 죄송함이 아리게 내 마음에 남아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사랑이 모여 내 삶을 지탱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말씀드렸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힘을 내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지키겠습니다.